테슬라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현대 자동차는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로보틱스 컨퍼런스에서 한 투자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부와 서부의 대결이 아닌 태평양을 사이에 둔 기술력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가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의 테크 저널리스트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한 줄의 메시지가 실리콘밸리를 뒤흔들었어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이 짧은 메시지는 순식간에 수백만 건의 리트윗을 기록했죠.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민주당 성향을 보이는 상황에서 머스크의 선택은 파격적이었어요. 더구나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죠. 슈퍼팩에 1천억 원을 기부하고 지지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복권 이벤트까지 진행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여러 CEO들은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켰어요. 머스크는 정치적 지지가 아닌 자신의 사업 제국을 위한 판을 짜고 있다는 평가가 월스트리트에서 나왔죠.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어요. 특히 현대자동차의 성장세가 무섭더군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독주가 막힌 건 물론이고 로봇 사업에서도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뉴욕 포스트와 테크레이더 같은 매체들은 아틀라스의 자율 작업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인간의 도움 없이 부품을 옮기고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아직 시연 단계일 때 현대차는 이미 실전 배치가 가능한 로봇을 선보였어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로봇 산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사이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는 계속됐어요. 트럼프의 유세장에 직접 등장해 연설까지 했죠.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발언은 곧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머스크의 계산은 명확해 보였어요. 트럼프의 재선은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에 유리한 규제 환경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하지만 현대차의 기술력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현대차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고 있었어요. 이 대결 구도는 더욱 선명해졌죠.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경쟁이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거라는 것이었어요. 2023년 10월 테슬라가 700만 대 생산 달성을 발표했을 때 업계는 이를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죠. 현대차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경쟁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향한 치열한 경쟁의 서막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이오닉 브랜드의 성과였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아이오닉5의 판매량이 51%나 증가했죠. 테슬라가 생산 기록을 세울 때 현대차는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카페에서 만난 테슬라 엔지니어는 흥미로운 증언을 했어요. 현대차가 이렇게 빨리 따라올 줄은 몰랐다고 털어놓더군요. 우리가 정치적 영향력에 집중하는 동안 그들은 기술력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현대차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발표나 정치적 제스처 대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어요. 아틀라스는 그저 시연용 로봇이 아닌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죠. 현대차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현대차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현대차를 단순한 추격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몇몇 분야에서 선도자가 되어 있었고 특히 로봇공학 분야에서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수석 연구원은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라고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눈앞에서 로봇이 자연스럽게 부품을 들어올리고 정확한 위치에 놓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새로운 데모 영상을 공개했어요. 머스크는 $30,000대 가격으로 대중화를 이루겠다고 장담했죠.
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속에서도 아직 실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였거든요. 반면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이미 실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BMW 공장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뉴욕 포스트는 인간의 도움 없이 완벽한 작업을 수행하는 최초의 로봇이라고 극찬했어요. 현장에서의 성과는 모든 우려를 잠재웠죠. 실리콘밸리의 한 로봇 공학자는 현대차의 접근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가 대중화를 외치는 동안 현대는 이미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비전과 실행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아틀라스의 AI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한 반복 작업이 아닌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여 최적의 동작을 수행했어요. 복잡한 제조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로봇공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테슬라가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았다면 현대차는 기술의 완성도와 실용성으로 맞섰어요. 두 회사의 철학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었죠. 한쪽은 미래를 약속했고 다른 한쪽은 현재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석연구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동반자를 만드는 겁니다. 현대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는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한 번은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로보틱스 컨퍼런스에서 한 투자자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제는 동부와 서부의 대결이 아닌 태평양을 사이에 둔 기술력 대결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이었죠. 이는 현대차의 도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찾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북미권역 본부장의 첫마디가 의미심장했죠. 56억 달러가 투자된 이 공장은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당초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계획됐던 것을 하이브리드 생산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한 점이었어요. 우리는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본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전동화의 미래를 믿지만 소비자들의 현재 니즈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실제로 이 전략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이오닉5의 판매량은 증가했고 곧 출시될 아이오닉9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뜨거웠습니다. 더구나 이 공장에서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도 생산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죠. 공장을 둘러보며 만난 현대차 엔지니어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테슬라가 단일 모델로 승부를 건다면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려 합니다. 실제로 이 공장은 믿기 힘들 정도로 유연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 생산 라인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죠. 테슬라의 텍사스 기가팩토리가 생산 효율에 집중했다면 현대차의 메타플랜트는 유연성과 다양성에 방점을 찍고 있었어요. 2030년까지 전기차 모델을 21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었죠. 이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닌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는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현대차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죠. 지금도 메타플랜트는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현대차가 선택한 것은 획일화가 아닌 다양화였어요. 하나의 완벽한 해답 대신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유연한 전략을 택한 겁니다. 조지아의 하늘 아래에서는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터진 소식이 업계를 뒤흔들었어요. 정부 효율위원회 위원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임명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나온 직후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했고 투자자들은 열광했죠. 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복잡했어요. 한 자동차 업계 임원은 이것이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의 규제 완화가 예상되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죠. 그 시각 현대차의 대응은 흥미로웠어요. 그들은 조지아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규제와 상관없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했죠. 이런 현대자동차의 움직임에 뉴욕 포스트는 이를 인간의 도움 없이 완벽한 작업을 수행하는 최초의 로봇이라고 보도했고, 테크레이더는 그 정교함에 찬사를 보냈어요. 정치적 영향력이 아닌 순수한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이를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닌 미래 산업의 방향성을 두고 벌이는 철학적 대결이라고 평가했어요. 정치적 힘을 통한 변화냐, 기술적 혁신을 통한 진보냐의 문제라는 것이었죠.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IRA가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웠어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아우르는 투트랙 전략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과 현대차의 기술력이 충돌하는 가운데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한 업계 전문가는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치와 기술의 충돌에서 진정한 승자를 가릴 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테크미디어 사무실에서는 한창 흥미로운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구글 출신의 한 AI 연구원은 실리콘밸리가 더 이상 기술 혁신의 유일한 중심지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보여주는 혁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투자자들의 시각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캐피털의 한 파트너는 현대차가 보여주는 것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어요. 이는 실리콘밸리 전체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었죠. 테슬라의 전략도 주목받았습니다. 머스크가 정부 효율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노리면서 많은 이들이 규제 완화의 혜택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 출신의 한 엔지니어는 정치적 영향력이 혁신을 앞지를 수는 없다며 기술 발전의 본질을 지적했죠. AI 기술의 발전 방향도 달랐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집중했다면 현대차는 로봇의 자율 작업과 판단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두 회사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최근 산호세에서 열린 AI 컨퍼런스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현대차의 아틀라스 영상이 상영됐을 때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됐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교수는 실리콘밸리가 이제 기술의 독점 시대는 지났다고 했어요. 혁신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이는 글로벌 기술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기술 혁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성과는 이런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시프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술 혁신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기업이 혁신을 독점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현대차가 보여주는 성과는 이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테크 컨퍼런스 취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전기차와 로봇 시장의 판도 변화가 뚜렷했어요. 한 애널리스트는 이제 시장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했죠.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동안 현대차의 입지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이중 전략이 특히 주목받았어요. 중국에서는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있었죠. 현대차 아시아권역 책임자는 이들이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종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중국 최대 테크 매체인 36KR은 한국 기술이 실리콘밸리를 추월했다는 파격적인 평가를 내놓았고, 이는 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죠. 테슬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중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상하이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의 트럼프 지지 선언은 중국 시장에서 양날의 검이 되었죠. 한 중국 VC는 아시아 시장의 특성이 실리콘밸리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어요. 트럼프의 미국 내 정치적 영향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었죠. 글로벌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었어요. 현대차는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생산력을 결합하면서도 미국 조지아 공장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했지만 대안 찾기가 쉽지 않아 보였죠. 최근 포브스 아시아판 편집장은 한국 기술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현대차의 성공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아시아 기술력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모빌리티 컨퍼런스에서는 더욱 분명한 대비가 드러났어요. 한쪽에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을 장악하려는 테슬라가, 다른 한쪽에는 순수한 기술력으로 혁신을 이끄는 현대차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접근법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고 미래를 위해는 적합해 보였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생산이 본격화됐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은 이미 여러 산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테슬라 전직 임원은 머스크의 진짜 목표가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의 패권이라고 털어놓았어요. 정부 효율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죠.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전국 도로를 달리게 되고 로봇 산업 규제 완화로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거예요. 여기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현대차와 같은 경쟁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죠. 실리콘밸리의 한 VC는 머스크는 삼수 앞을 내다보고 두는 체스 게임 같다고 분석했어요. 스페이스X의 존재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으로 우주 산업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민간 우주 산업의 패권이 머스크의 궁극적 목표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계산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어요. 현대차의 기술 발전 속도였죠. 특히 아틀라스 로봇의 성과는 그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힘으로 만들어낸 변화보다 순수한 기술력이 만든 혁신이 더 강력했던 거예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치적 영향력은 일시적이지만 기술력은 영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낸 말처럼 들렸어요. 머스크의 도박이 성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게임의 승자가 미래 산업의 표준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정치적 영향력이 아닌 진정한 기술력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시선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치적 제스처 대신 실질적인 기술 발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최근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 중에 받은 한 통의 메일이 전부를 바꿔놓았어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공개한 새로운 아틀라스 영상이었죠. 인간의 개입 없이 완벽하게 공장 일을 처리하는 로봇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테크레이더는 올해 할로윈의 가장 무서운 영상이라며 보도했지만 이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했어요. 이건 공포가 아닌 혁신이었죠.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하는 로봇은 머스크가 그토록 강조하던 미래의 모습을 현대차가 먼저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선 현실과 비전의 차이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테크 산업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제가 분석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공유하려 합니다. 규제 완화의 파도가 밀려올 것으로 보여요.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위원회는 자율주행차와 로봇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차원의 일괄 승인이라는 새로운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중국과의 경제전쟁도 더욱 격화될 것 같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이어질 텐데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하지만 현대차의 포지션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조지아 공장 덕분에 미국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했고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한 기술력으로 정치적 리스크를 상쇄했죠.
이는 매우 전략적인 포지셔닝으로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 정치 분석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테슬라에 유리한 정책을 펼 것이지만 현대차의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가진 레버리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틀라스 로봇의 성과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보여준 성과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보다 강력한 발언권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결국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 게임의 승자는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에요. 테슬라의 정치력과 현대차의 기술력이 만들어낼 경쟁은 결과적으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질 테니까요. 정치는 일시적일 뿐 이제는 혁신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장기 취재를 마치며 내린 결론입니다. 정치와 기술의 대결이 만들어낼 새로운 판에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혁신을 목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혁신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전략 뒤에 현대자동차는 기술력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네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더욱 발전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여기 미국 텍사스의 한 대학교입니다. 미국인 여성으로 보이는 한 학생에게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 공세를 퍼붓는데요. 미국인 학생에게 왜 한국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걸까요?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일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는 22세 대학생입니다. 요즘 제가 저희 학교에서 가장 핫해요. 모르는 친구들까지 저만 지나가면 질문하고 궁금해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저희 대학교에서 가장 인싸로 등극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이에요. 저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고 있죠. 제가 바로 8년 넘게 한국에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주한미군 장교 출신이셨어요. 아버지를 따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9살 때였고 초등학교 3학년 즈음이었죠. 처음 한국 땅을 밟아왔는데 저희가 도착한 곳이 동두천이라는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지방이었죠. 동두천이 처음 도착했을 때는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한국어도 몰랐고 제가 생각했던 곳과 너무도 달랐고 주변 환경도 시골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미군 기지 안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주말이 되면 아버지와 함께 기지 밖으로 나가 동두천을 탐험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동두천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저희 가족을 데리고 근처 계곡에 가서 물장구를 치기도 하고 울창한 숲속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도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여름철이에요. 동두천 근처에는 정말 맑고 시원한 계곡이 많았거든요. 아빠와 동생 그리고 저는 자주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했어요. 바위에 앉아 발을 담그고 있으면 시원한 물이 발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느낌이 정말 좋았죠. 아버지는 저희를 어깨에 태우고 물속을 걸어다니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깔깔대며 웃었어요. 계곡에서 어린 시절 먹었던 수박은 제 인생의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기억되기도 해요. 하지만 늘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다 보니 자주 훈련을 나가셨거든요. 어떤 때는 며칠, 또 어느 날에는 몇 주씩 집을 비우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밤새 울기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군대 훈련으로 인한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아빠가 한 달 동안 훈련을 가셨던 적이 있어요. 매일 아버의 사진을 보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는 저를 달래며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저는 아빠가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살던 동두천은 북한과 꽤 가까운 곳이었어요. 시장이나 식당에 가시면 어른들께서는 북한이 위험한 독재자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미연합군이 자주 합동훈련을 하는 거였고 그 이후로
아버지가 자주 집을 비우셨다는 것을 조금 늦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셨을 때의 기억이 생생한데요. 저는 너무 기뻐서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아버지의 군복에서는 흙냄새와 땀냄새가 났지만 당시 저에겐 그 냄새가 가장 정겨운 냄새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기 같았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훈련으로 지치실 만도 한데 저를 번쩍 들어올리며 우리 공주님,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 모든 그리움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져갔죠.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계시던 날 가족들과 의정부라는 도시를 방문했어요. 동두천과는 다르게 발전한 도시였던 의정부에서 부대찌개를 처음 먹어본 일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참 좋아했던 음식이 스팸이었거든요. 스팸만 튀겨주시면 한 끼 식사는 뚝딱 해결되었어요. 거기에 김치도 참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부대찌개는 스팸과 김치가 들어간 조합이라 제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처음 접했을 땐 별로 맛이 없어 보였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을 넣었지만 뜨겁고 매워 보이기까지 한 부대찌개가 어린 저에겐 입맛이 별로 맞질 않았죠. 저와는 반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대찌개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맛있는 데다 최고의 음식이라고 극찬하셨죠. 어느 날 아버지께 부대찌개 탄생의 일화를 듣게 되었어요. 과거 한국 전쟁 이후 가장 가난하던 1960년대 시절의 한국 이야기였죠. 아버지가 속한 미군 부대원들께서는 이 역사를 잘 알고 계셨어요. 미군 부대에서 먹다 남은 햄과 소시지 등을 가난했던 당시의 한국. 국민들이 미군 부대 근처에서 동냥하던 사람들의 인기 식품이었다고 했어요. 부대에서 남은 햄과 소시지를 한국인들이 김치와 콩나물, 두부, 콩 등을 섞어서 찌개를 끓이면서 생긴 역사라고 하셨어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이 가난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도 신기했고, 그 시기 아버지 같은 미군들에 의해 탄생한 음식이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를 얻는 음식이었다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과 함께 갔던 그 거리는 의정부 부대찌개 마을이었는데요. 제가 가던 장소는 그 중에서도 오랜 전통을 이어오던 식당이라고 했어요. 그 사실을 듣게 된 이후로 부대찌개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먹다 보니 부대찌개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고 부대찌개를 시작으로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미군은 정말 세계 곳곳에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특별히 인기 있는 파견지라고 하셨어요. 그중 한국은 미군에게 최고의 근무지로 선호된다고 하셨어요. 아마도 한국의 특별한 문화와 맛있는 음식도 많고 거기에 친절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셨죠. 국제학교는 미군 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녔지만 그 안에는 미군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다녔어요. 특히 한국인 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죠.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에 살고 있으니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곧 제 어린 시절 가장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말도 배우게 되었고 한글도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어에 관심이 많았지만 한국 친구들은 저에게 영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당시 한국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고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열심이셨어요. 한 번은 제 한국인 친구 지민이의 집에 놀러 갔는데 지민이 어머니가 영어로 대화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와 영어로 대화하면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영어로 말하고 한국어로도 말하면서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지민이와 서로의 언어로 대화하다 보니 제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게 되었어요. 당시 지민이를 통해 한국어로 된 만화도 보면서 흠뻑 빠졌어요. 한국 노래까지 듣다 보니 저의 한국어 실력은 조금 더 향상되었고 다양한 표현도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문방구에서 과자를 샀을 때 처음으로 완벽하게 한국어로 주문을 했는데 주인 아저씨가 너무 놀라셨던 기억이 나요. 동두천에 사는 미국인이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걸 처음 본다고 하셨죠. 그때의 뿌듯함이란 제 기억에서 잊을 수 없는 칭찬이었어요. 그렇게 동두천에서 4년 정도 지내다가 저희 가족은 서울 용산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은 완전 다른 세상이었죠. 동두천이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면
서울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거대한 도시 같았어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높은 빌딩들과 끝없이 이어지는 네온 사인들을 쳐다보며 입이 떡 벌어졌어요. 고개가 아플 정도였죠. 텍사스의 도시들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은 그 몇 배는 더 큰 것 같았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이나 밤 늦게 열려있는 가게들,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한국 음악까지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정말 즐거웠어요. 일단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희 가족이 가장 좋아했던 문화는 바로 배달 문화예요. 집에서 전화 한 통화로 치킨, 피자는 물론이고, 당시 제가 좋아했던 짜장면까지 집 앞으로 배달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한 번은 동생과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배가 고파 치킨을 시켰는데 30분도 안 되어서 도착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택배는 또 어떻고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고 주문을 하면 다음날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는 일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당시 집에는 택배 물건이 자주 배달되었는데 그게 다 어머니의 물건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한국 문화에 빠지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춘기 시절을 겪은 용산이었는데 당시 가족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어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하는 게 즐거웠어요. 주말이 되면 한강공원으로 가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라면도 먹었고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체를 구경하기도 하고 인사동으로 가서 전통 공예품을 구경했어요. 매 순간 다양한 서울에서의 경험이 신기했어요. 서울에서도 한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는데요. 친구들과의 추억도 잊을 수 없어요. 당시 K-팝이 인기가 많아질 무렵이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샤이니였는데요. 샤이니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섰던 기억도 있어요. 콘서트장에서 수만 명의 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응원봉을 흔들던 그 순간. 정말 제가 한국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미국에 다녀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발달된 생활을 하다 보니 잠깐 미국에 있는 시간도 한국이 그리웠어요. 특히 대중교통이 가장 답답했어요.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는 정말 편리했거든요.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고 심지어 지하철에는 와이파이도 잘 터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죠. 반면 미국에 가면 부모님 도움 없이 어딘가 움직이기가 힘들고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는 게 답답하고 숨막혔어요. 용산에 살면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바로 한국의 역사 유적지를 탐험하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경복궁과 용산전쟁기념관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종종 현장 학습을 갔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경복궁에 처음 갔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그 웅장한 궁궐문을 지나는 순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화려한 단청과 아름다운 한옥 건축 양식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특히 근정전 앞에서 본 수문장 교대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경복궁으로 소풍을 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궁궐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한복이 입고 싶어졌어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졸랐죠. 주말에 다시 경복궁을 찾아 저희 가족 모두 근처 대여점에 가서 한복을 빌려 입고 경복궁을 다시 방문했어요.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며 사진을 찍었는데 마치 제가 조선시대의 사람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찍었던 저희 가족 사진은 아직도 거실에 걸려 있답니다. 용산전쟁기념관도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처음엔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막상 가보니 한국의 가슴 아픈 역사와 아시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625전쟁에 대한 전시를 보면서 한국이 겪은 아픔과 극복의 역사를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더 많이 다양한 시각으로 한국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기념관 바깥 구경은 저에게 또 다른 경험이었는데요.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전투기나 비행기까지 전시되어 있는 걸 보는 건 정말 신기했어요.
주변을 거닐다 한국전 참전 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으며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국제관계와 평화에 대해 더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제가 지금 역사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로 인해 제 역사관과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도 미국에서만 자랐다면 이런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준 거죠. 하루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미국에서 저희 가족을 보러 한국에 오셨어요. 그때 제가 앞장서서 서울을 소개해드렸어요. 처음에는 한국인도 아닌데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여행 루트를 짜면서 곧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복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셨어요. 한복 대여점으로 가서 한복을 입혀드리기도 했어요. 궁궐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내심 뿌듯했어요. 제가 배운 대로 조선의 역사와 궁궐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드렸어요. 할아버지께는 어리기만 한 손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국 역사에 대해 잘 아는 줄은 몰랐다며 기뻐하셨어요. 다음으로는 용산전쟁기념관을 모시고 갔어요. 미국에 살았을 때 할아버지께 얼핏 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아버지인 증조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에 참전 용사라 하셨거든요. 전시관을 둘러보시면서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히셨어요. 증조 할아버지께 이야기만 들었던 한국전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죠. 할아버지께서는 당시 증조 할아버지께 들었던 전쟁의 참혹함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깊은 인연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에 참전하셨고 어린 시절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저희 아버지가 결국은 군인이 되어 한국에 오신 거였어요. 그 결과로 저의 한국에서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죠. 뭔가 저희 가족과 한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결고리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구경시켜드렸어요. 할머니께서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 줄 몰랐다고 구경하시게 된 것만으로도 황홀하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고생하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발전된 도시인 줄 몰랐다고 감탄하셨죠. 제가 사랑하는 서울의 모습을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직접 가이드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한국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소개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중에 한국과 미국을 잇는 연결 통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가이드 역할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대학 진학을 2년 앞둔 시점이 지났어요. 그 시기 아버지의 파병 기간이 끝나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자란 만큼 저는 이미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정말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좋아하는 장소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추억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이별의 아쉬움에 가슴이 아파졌어요. 함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냈던 시간은 가장 잊을 수가 없는데요. 친한 친구였던 민지와 소연이와 마지막 한국에서의 일상을 보냈어요. 저녁이 되어 헤어지는 시간에는 모두 눈물바다였어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엉엉 울었답니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으며 꼭 다시 만나자고 했고 친구들은 미국으로 여행 오겠다는 말들을 나누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이라는 것,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기도 했어요. 비행기에서도 작아지는 한국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동생과 어머니도 함께 한국에서의 시간이 이렇게 큰 선물을 가져다 줄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한국을 떠나며 깨달은 건 제가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어 있었어요. 제 인생의 인격 형성 시기인 사춘기 시절. 8년 동안의 시간은 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배운 한국어 실력은 제 남은 고교 생활과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살았던 2010년대만 해도 한류가 인기가 많았지만 국제적인 위상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돌아온 후 45년 사이에 한국의 위상이 급속도로 높아진 걸 보며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학창시절 자라면서 보고 들었던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걸 보는 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BTS는 제가 미국으로 돌아온 무렵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콘서트도 많이 했고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어요. BTS를 미국에서 보고 있자면 한국에 있는 듯한 묘한 감정도 들었어요. 특히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그래미에서 공연하는 걸 보면서 한국 가수들의 위상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죠. 그 시기에 K-드라마의 인기도 하늘을 찔렀는데요. 한국에서 본 상속자들이나 태양의 후예들 같은 드라마들이 미국에서도 사랑받는 걸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정말 특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죠. 제가 살던 동네 근처에서 촬영된 영화가 세계 최고의 영화상을 받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니 괜히 제 어깨가 으쓱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와 학교를 다녔을 때는 사실 처음엔 조금 두려웠어요. 물론 제가 미국인이긴 하지만 거의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낯설었어요. 친구를 과연 잘 사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전혀 달랐죠. 바로 제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 살다 온 저는 학교에서 인싸가 되었죠. 한국 문화를 아는 저와 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가 많았어요. 친구들은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 질문했어요. 한국에서 아이돌들을 직접 본 적이 있는지, 한국 음식은 어떤 게 맛있는지, 한국 병원이 그렇게 좋다며 등등 제가 가는 곳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 조금 피곤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내용을 전해주며 한국을 알리고 친구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게 보람찼어요. 그러다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인연을 만났어요. 바로 한국인 유학생 김보람이었죠. 처음 보람이를 만난 건 동아리 활동에서였어요. 국제학생 교류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저를 보고 보람이가 먼저 다가왔어요. 보람이가 한국어를 할 줄 아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저 한국에서 8년 살다 왔어요. 라고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보람이와 저는 금세 절친이 되었어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정말 좋았죠. 우리는 자주 만나 한국 음식을 해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한국어로 수다 떨다가 주변 친구들이 알아듣게 영어로 대화해달라고 말해 웃기도 했죠. 미국으로 와서 한국어를 사용했지만 아무래도 현지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씩 잊게 되었거든요. 보람이를 만나면서 저의 한국어 실력은 일취월장했어요. 대화를 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 유행어나 신조어까지 모두 배우게 되었죠. 보람이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지냈고 미국의 대학을 진학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활이 조금 힘들게 느껴졌대요. 제가 미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면서 보람이의 미국 생활은 더욱 즐거워졌고요. 보람이에게 미국 문화를 가르쳐 줄 때면 제가 동두천에서 영어를 알려줬던 지민이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종종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나 미국의 개인주의적인 면 등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두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양국의 문화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에서 역사학과를 전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양사학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과목은 저에게 역사뿐 아니라 동양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알게 해주었어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직접 생활했던 저의 경험들이 더 깊이 있는 지식의 이해를 도와주었던 거예요. 저는 군인이신 아버지처럼 미국을 빛나는 인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제가 사랑하는 나라인 대한민국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미국의 역사학을 주로 배우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건너가서 한국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대학원에 진학할 거예요. 과거에 비해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위는 아주 중요한 동맹국가이죠. 강의를 들으며 동아시아의 미래, 전망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선 많은 내용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나 반도체와 전기차, 첨단 IT 산업이 발달된 한국은 우리 미국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배우고 있죠. 제가 살았던 것처럼 주한미군의 존재 역시 한미동맹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이죠. 앞으로 저는 커서 외교부 같은 데서 일해보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한국에 있을 때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 프로야구를 좋아해 야구장에서 시구도 하고 두산 베어스를 열렬히 응원하는 모습을 TV로 보며 감동했었거든요. 제가 지낸 용산에서 가까운 곳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 아버지와 몇 번 다녀왔던 기억이 나네요.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이렇게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해드린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주한미군의 딸로 한국에 들어와 동두천과 서울 용산에서 자라면서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고 미국으로 돌아간 소녀 사연을 들어봤네요. 이 정도로 한미 관계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아이돌 그룹 좋아하고 콘서트 다니고 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한국 소녀의 모습 같아 귀엽기만 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